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오늘 날짜를 보니까 6월 15일이네요. 이제 2021년 상반기도 2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요즘 증권사나 각 연구기관들은 하반기 경제 전망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올 들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미국의 국채금리는 올랐다 내렸다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고요. 물가 지수도 작년에 많이 내렸었던 물가에 대한 반등 기저효과라고는 합니다만, 최근에 보지 못했던 높은 숫자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금융시장의 앞길이 궁금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손경제에 가끔 나와주시는 NH투자증권의 신환종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하반기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중요한 팩터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외국과 적극적으로 무역을 할 수 없어서 답답한 기업들이 꽤 많았을 텐데요.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자유롭게 왕래할 날도 곧 올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달라진 미국의 소비 트렌드,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비즈니스 기회를 찾으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금융시장의 중요한 주제가 될 만한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매주 화요일 센터뷰 시간에 전화로 인터뷰해 주시는 분이죠. NH투자증권의 신환종 FICC 리서치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해 드릴 때마다 FICC 리서치센터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이 FICC가 무슨 약자예요? FI는 Fixed Income, 채권입니다. Fixed Income. 그다음에 C는 Currency, 환율. FX, 환율이고요. 예. C는 그다음 마지막 C는 Commodity, 원자재. 원자재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빼고 다 한다. 어려운 거 골라서 다 하시는 거네요. 그럼요. 금융기관이 은행, 증권이 예. 주식은 실은 얼마 투자 못 하고요. 사실 기관들은 이런 것들을 채권이나 원자재나 거의 환율 이런 데 투자해야죠. 맞습니다. 네. 센터장님한테는 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것보다는 그 저변에 흐르는 금리의 흐름 또는 환율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원자재 가격은 어떨까요? 이제 네. 이런 질문을 주로 던져야 우리가 좋은 답을 더 얻을 수 있는 거군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주가는 아주 나쁘지도 않습니다만 별로 그리 좋지도 않고, 작년에 비해서는 네. 온갖 혼란스러운 소리는 다 들었어요.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나타날 거다, 테이퍼링이 시작될 거다,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거 봐라,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복잡했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시장의 핵심 이슈가 뭐가 될 것 같으십니까? 상반기 이슈가 좀 계속해서 나올 것 같긴 하고요. 제일 큰 화두는 다시 한번 뉴 노멀. 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나왔던 뉴 노멀이 그대로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시 정상화가 어떤 정상화가 될 거냐인데요. 경제는 제대로 다시 옛날처럼 회복될 거고, 우리는 옛날처럼 똑같은 여행도 가고 바깥에서 활동하고 이렇게 될까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등등은 지난 10년 전에 봤던 거하고 비슷하게 갈까요? 아니면 달라질까요? 요것들을 지금 전부 다 지금 달라붙여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 각각의 뷰를 내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너무 단기적인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 그러니까 작년에는 유가가 너무 낮았으니까 지금은 너무 높아서 그 기저유가 때문에 올해 4월, 5월, 6월에 인플레이션과 금리 튀고 이런 것들이 나왔었잖아요. 내년에는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렇겠죠. 이거는 단기적인 건데,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커다란 변화로 이제 코로나 전과 후가 한 10년 정도씩 보면서 야, 그때는 그때와 달리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확 높아지는 거 아니야라는 이 시결의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인플레이션 이야기 책도 단기도 있지만 이 2020년대가 이제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질 거냐, 요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한 1, 2층짜리 건물을 만들 때는 한 지하 1층만 해도 되는데, 파봐도 되는데, 앞으로 10년과 이 변화된 걸 보려면은 과거로 돌아가서 그걸 끊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사책을 써놓은 거라서 보시면 됩니다. 역사적인 함의가 필요했던 거죠. 최근에 본인의 저서인 인플레이션 이야기 또 섞으셨어요. 그러면 안 그래도 그게 궁금했어요. 지금까지 최근 한 10년 조금 넘게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가 기준금리를 정말
한 번도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수준의 낮은 수준으로 다 만들어 놓은 다음부터는 올린다고 올렸어도 뭐 별로 안 올렸잖아요. 네. 저금리가 일상화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이 저금리가 그럼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일상화될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잠깐 인류가 뭐 한 1, 20년 그 짧게 저금리를 경험했지 무슨 저금리는 이제는 없어. 다 다시 7% 8%그 주택담보대출 빌리러 가면 그렇게 돈 내야 될 시기가 올 거야. 어느 쪽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그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그때 우리는 뭐 한 80년대까지 90년대까지 그랬지만 그때는 상당히 높은 금리가 있었잖아요. 예. 저는 고금리는 좀 특이한 현상이다. 아, 고금리 자체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벤치마크로 미국을 보통 얘기하잖아요. 예. 미국의 한 120년을 보면요, 미국의 국채 10년은 예. 거의 대부분 뭐 1800한 70, 80년대부터 1965년까지 4% 5% 6%였었어요. 미국채 10년 정도가. 미국 국채 10년물이 네, 거기 2, 3, 예. 4, 5 왔다 갔다 하고 인플레이션은 거의 1, 2% 정도였는데요. 예. 1965년에서 80년까지 요 15년 정도에 집중적으로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물가도 오르고 고금리가 있었던 거고요. 그 예. 뒤로 금리가 쫙 빠지게 인플레이션 완화되면서 금리가 쭉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네. 우리가 막 고금리 옛날에 막 5, 6, 7, 8 막 이런 거보다는 한 2, 3, 4, 5%에서 미국 70년 움직여지는 한 2, 3 정도, 예. 2, 3, 4 정도 이런 지난 10년보다는 조금 높지만 예. 그래도 그렇게 높지 않은 아마 저물가 저금리 그리고 저성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저는 지금 10년을 본 게 아니고요. 과거에도 그랬으니 특히 미국. 왜냐하면 이제 그런 인플레이션 현상은 되게 특이한 현상이었고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정책 실패에서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인플레가 예. 특히 지금 많은 연구들이 사람들이 40년 전에 봤던 엄청난 인플레 다시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그 공포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1년에도 막 1, 20%가 인플레고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우리 같은 이제 신흥국들은 좀 네. 다른 케이스였고 이제 대표적인 이제 미국의 케이스들을 우리가 벤치마크로 삼아서 연구를 하는데 미국에서 보면은 1965년에서 80년에는 예. 우리가 오일 쇼크 뭐 이런 것들만 많이 보시는데 실제 모든 문제가 집중적으로 됐던 시기였고요. 그때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 이유는 첫 번째는 1930년부터 80년대까지 예. 40년 동안의 경제 철학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돈을 엄청나게 써서라도 이제 고용을 시켜야 되고, 그죠? 시장에 놔두는 게 아니고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하는 네. 정부 만능을 추진했던 케인지언주의였었고요. 전쟁 이후니까. 그렇죠. 그치도. 예. 전쟁도 있었고, 실은 그 전에 자유방임주의 문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케인지언주의가 40년 했다는 얘기죠. 네. 거기서 막판에 이제 65년, 70년에는 미국이 이제 위대한 사회, 돈을 엄청나게 풀게 되고 이제 복지 혜택 많은 것들을 이제 하게 되고 베트남 전쟁. 자, 이런 식으로 엄청난 그 국가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실은 좀 오만한 생각들이죠. 그래서 이 60년대에서 70년대 정책 실패가 네. 나왔던 게 제일 큰 원인으로 봅니다. 그 중에서 무슨 정책 때문에 물가가 그렇게 올랐어요? 베트남 전쟁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런 예. 거죠. 정부가 돈 쓴 거? 그 이제 필립스 곡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실업률하고 물가가 반비례한다. 그렇죠. 실업률을 낮추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사람 구하려면 그럼 월급 많이 줘야 되니까 물가 오르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인플레는 안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실업률이 중요하지. 아, 물가가 좀 올라도 예, 사람 그 전에 네. 한 뭐 60, 70년 동안 인플레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예. 그게 안 중요했고요. 고용이 중요했어요. 여기에 너무 강한 집착을 했다가 네. 이게 통제하지 못한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와 함께 네. 브레튼 우즈가 붕괴되면서 달러의 위상이 무지하게 약화가 되죠. 등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격변기, 지정학적 격변기 이런 것들이 70년대 마구 튀어나오게 되면서 네. 환율이 엄청나게 절하되니까 수입 물가 오르고 그다음에 오일 쇼크까지 터져가지고 중동의 지정학적인 문제, 그렇죠? 그럼 예. 이제 이런 원자재 가격도 오르게 되면서 엎친 데 덮친 이런 상황들이 실은 65년에서 80년에까지 봤던 이런 급등했던 상황. 그래서 경제 정책 잘 못했던 예외적인 시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그것 때문에 이제 물가가 그게 많이 제일 큰 올랐던 이유. 건데. 예,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요. 그래서 지난 80년부터 요 2020년까지는 반대로 신자유주의로 바뀌면서 예. 금리도 엄청나게 오르고 이제 시장 효율이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싼 데로 막 갔잖아요. 음흠. 중국이든 어디든 예. 공장이 싸고 뭐 저 환경이든 뭐 다 필요 없고 싼 데로만 가서 비용을 낮추는 효과들을 40년 동안 보였는데 네. 이제 코로나 이슈로 다시 옛날처럼 국가가 만능이 돼서 엄청나게 힘이 세지면서 돈도 많이 풀고.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퀘스천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지점에서요. 음. 예전에도 주가가 돈을 풀 때는 물가보다는 역시 실업자가 더 걱정이고 실업자 살리려다 보면 돈 많이 풀어야 되고 돈 많이 풀다 보면 또 물가가 오르는 그런 과거에 겪었던 실수를 네. 지금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맞습니다. 미국에서 네. 물가가 들썩들썩하고 인플레 네. 걱정되는 이유가 무슨 인프라 투자한다고 하고 하면서 정부가 돈을 많이 풀 것 같아서 그 돈 다 풀리면 물가가 오르지 이 걱정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커다란 경제 철학의 변화가 지난 4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예. 때문에 예. 걱정이 아주 심한 건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샤워실의 바보들 얘기를 가끔 하죠. 샤워실에서 이제 왼쪽 오른쪽이 있으면은 뜨거운 물 찬물 있잖아요. 예. 찬물 뜨거운 물 쪽으로 뭐 거의 100%까지 틀었는데 아 뜨거해서 다시 찬물로. 찬물로 갔는데 아 차가워. 또 다시 100%를 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인간도 적응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 한 60%나 70% 정도. 왜냐하면 그때 정부 실패로 엄청난 문제가 또 생긴 거를 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시장 국가 이런 식으로 거의 40년씩 반복을 해왔는데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많이는 안 오를 거라고 보시는군요, 물가가. 맞습니다. 그게 비용 상승의 요인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난 10년하고 똑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요인들이 또 여전히 비용 낮추는 요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상쇄돼서 조금 오르는 정도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건데요. 보면 그럼 금리는 지금보다 한 1, 2% 정도 높아질 수는 있으나 그냥 그 정도일 것이다. 지금 생각은 조금 더 봐야 되나요? 10년의 평균은 거의 2% 전후였거든요. 기준금리가 기준금리는 뭐 왔다 갔다 했는데 10년 금리가 한 국채가 2%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 10년물 국채가 한 1.5 하는 것 같던데요, 미국에서. 예.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올해 하반기 말에 한 2%까지 한번 친다. 그리고 나서 내년에 한 번의 오버슈팅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 한번 튀는. 2.5. 예. 네. 예.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 오버슈팅 다음에는 다시 2에서 2.5에서 평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 그 정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난 10년보다는 한 뭐 50에서 70bp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네.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하긴 하는데. 그게 제일 큰 이유가 실은 성장이에요. 성장이 네. 지난 10년보다 높게 나올까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중국도 옛날만큼 성장이 못 나오잖아요. 네. 잠재 성장률도 많이 낮아졌고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성장이 고성장이 아니라 저성장이 나와준다면 네. 물가 혼자서 막 튀면서 그리고 고금리로 가는 상황은 예. 정책 실패 이런 거 말고는 별로 없는데 음. 연준이 그 독립성이 옛날보다 상당히 좀 강화된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때는 1972년에는 아서 번즈라고 하는 연준 의장인데요. 아주 제일 욕먹는 의장이죠. 닉슨한테 꼼짝 못했고 오히려 의장이 이사들한테 막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투표하라고 했던 예. 욕먹는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볼커라든가 나머지 그 의장들의 지금 연준의 독립성이 상당히 많이 강화됐고 연준이 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런 압력들 때문에 어떤 액션들을 먼저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네. 테이퍼링 얘기도 나오고요. 만약 그게 없으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승 요인들이 생겨서 높게 갈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랑 달리 확실히 통제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높게는 보지 안 못한다. 것이다. 그 보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라는 게 뭔가 그냥 자발적으로 용암 터지듯이 터지는 게 아니라 뭐 좀 실수를 할 때 터지는 건데 네, 이것저것 실험하면서 많이 배웠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는 제일 큰 리스크가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 네. 그러면 뭘까요? 미국의 금리 인상, 뭐 테이퍼링 이걸까요? 아니면 뭔가 좀 다른 변수가 있을까요? 저는 원래는 테이퍼링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예.
지금 다들 테이퍼링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는 보통 이렇게 반복돼서 알고 있는 데서 터지질 않아요. 네. 다들 각오하고 있는 거는 네. 위기가 아니다. 그래서 위기 좀 요인이 아니다. 덜 반영된 게 뭘까 생각해 보면요. 네. 저는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번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게 제일 큰 문제다. 또 한 번이 아니고 아직 반영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겠고요. 왜냐하면 향후 10년에 미국이 중국을 제어하지 못하면 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십시오. G7에서 나토에서 중국을 이제 그 전에 그냥 경쟁자 뭐 이런 게 아니고 압박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예. 지금부터 10년에 이거를 통제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마 더 힘들어지고 그때는 정말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그 제가 생각에는 G7 플러스 알파가 예. 글로벌 밸류 체인을 상당히 변화시킬 가능성들이 높다고 보고요. 그러면 네. 그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고요.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안보라는 이름으로 이 국제 질서가 경제 질서도 약간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중국을 견제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다가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아니라 예. 중국의 정치 체제인 중국의 공산당 체제 이렇게 예. 이게 20년 전에는 아무도 위협이 아니었는데 너무 커졌고 이대로 가면은 네. 이 얘기를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어떤 최적화, 어떤 경제적인 합리성이라는 논리로 중국에 여기 공장을 만드는 게 맞는데요. 네. 지금은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싸도. 네. 그러면 딴 데로 가야 됩니다. 네. 차선책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또 비용을 높이는 요인이긴 한데 예. 우리가 70년대, 80년대까지는 실은 이런 지정학적인 이런 상황들이 많아가지고 그 가운데서 성장을 또 하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7, 80년대 지정학적인 혜택을 본 것처럼 이번에도 다시 한번 그런 혜택을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아마 이 선택의 기로에서 이 10년 머리 잘 써야 되겠다 이거죠. 이제 매크로 이슈가 아니고요. 네. 마이크로 이슈가 될 겁니다. 정치 공학적인 이슈가 경제 상황을 많이 중국 바꿀 투자를 거다. 더 해야 예.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서 예.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나 빼야 되나 이 고민들이 이제 매크로 이슈가 아니고요. 기업 단에서 예. 그 투자가 결정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나.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어떻게 번지느냐에 따라서 하반기 네. 혹은 내년의 경제 상황도 많이 달라질 거다. 그래서 그게 시장에 특히 금융시장에는 반영이 거의 잘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돼 있는 게 확 반영된다는 거고요. 또 이제 많이 반영이 되고 예. 시장에 또 좀 많이 흔들렸다 그러면은 아마 다음 미션 또 달라질 수 있겠죠. 네. 중국과 미국이 싸울 때 가장 큰 변수가 되는 나라들이 유럽이에요. 보면 네. 유럽이 어느 쪽 편 드느냐에 따라서 약간 좀 추가 바뀌기도 하고. 근데 요즘 유럽은 보면 본인들 먹고 살기도 좀 걱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네. 하고 해서 맞습니다. 유럽은 별일 없을 것 같으세요? 아 유럽은 그러니까 이제 그 지난 10년 동안에는 메르켈이 그랬어요. 이제 중국에 대해서 개별로 하게 되면은 워낙 등치가 크고 또 그 협약에서도 상당히 유일하기 때문에 이걸 개별로 하는 게 아니고 유럽 연합 대 중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예, 예. 했는데 이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실은 아까 사회적이고 그 어떤 가치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유럽이 공유하는 가치들, 인권이라든가 예. 뭐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가치들이 중국이 너무 커졌을 때 진짜 퇴색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들이 점점 이게 실은 이제 미국이 원하는 바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이 갈등은 단순히 경제로 보면 안 되겠고요. 예. 이 경제에서 그냥 IT 패권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실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경제적으로 어떤 뭐 타협은 볼 수 있어도 갑자기 이제 대만을 둘러싸고 홍콩을 둘러싸고 아니면은 뭐 여러 차원에서 갈등이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유럽도 기존과는 다른 어떤 스탠스를 조금 보이고 있고 이번에 G7에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떨 거냐? 이제 이게 궁금한데 이건 궁금한 이유가 아마 앞으로 우리나라 원화 환율에도 네. 이런 흐름에서 대한민국이 좋으면 원화는 강세가 될 거고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골치 아픈 나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마도 원화는 약세가 될 거라서 네, 맞습니다. 긴 환율 흐름도 궁금하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뭐 걱정해야 되나 뭐 생각이 좀 복잡해져서요. 저희가 긴 측면에서 2020년대 보면요, 거의 원 달러의 그 이제 레인지는 예. 거의 뭐 강세로 간다면은 한 뭐 1,050원 전후 정도까지, 그다음에 약세로 간다면 한 1,200 한 후반까지
위로 10% 아래로 10%. 네, 예. 이 정도로 봐서 1,100원 이하에서는 해외 투자 1,100원 정도 근처에서는 해외 투자 많이 하시라고 하고요. 환율을 오픈하고 네. 거의 원화가 강세가 될 박스로 가능성이 움직일 별로 가능성이 없으니까. 많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예. 1,200원 넘어가면은 그때 아마 위기가 생기고 또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그 해지를 원달러 해지가 비용이 높지 않거든요. 네. 해지를 하거나 뭐 국내 위주로 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1,200원 넘어가면 그거는 환율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면 된다. 네, 그게 신흥국의 환율은 예. 계속 절하되는 게 실은 맞습니다. 그 나라 돈 가치가. 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갭 차이가 있어서 특히 그런데요. 우리나라도 계속 그래 왔죠. 맞습니다. 예, 근데 예. 우리나라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거의 미국 유로 비슷한 정도 수준까지 갔어요. 예. 1에서 1 해봤자 1.5, 뭐 또 1% 그다음에 오히려 더 낮을 수도 있겠고요. 예. 그래서 거의 같이 움직이는데 변수가 이제 지정학적 문제, 중국의 위안화 따라가는 거 왜냐하면 이제 산업 구조가 중국하고 상당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만약에 아까 기업 투자가 좀 줄어들고 이런 것들을 좀 다변화시킨다면은 네. 이제는 위안화와의 연관성이 조금 멀어지게 되면서 중국 투자가 많지 않아질 거면 위안화와의 연결고리도 좀 풀릴 것이다. 조금 예, 완화되면서 예, 예. 다른 이슈들에 의해서 저희는 박스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길게 보면은 아마 그래서 지금 뭐 단기를 원하시는 건 알 것 같고 예. 사람들이 그 지금부터 저희는 조금 더 우리가 워낙 강세로 간다고 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3분기나 뭐 예, 정도까지 예.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고 보는데요. 위안화도 네. 강세로 가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테이퍼링을 이제 수도꼭지를 잠그게 되는 상황들이 이제 연말 저기 한 8, 9월이나 뭐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면 달러의 약세가 이제 좀 멈춰지면서 서서히 조금 다시 돌아가는 자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마 올해는 진짜 해외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시고서 이런 익스포저를 해외 쪽으로 갖고 가시는 게 나중에 우리가 다시 1,150 이럴 때 갈 수가 있겠거든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박스라고 본다면 네. 저는 지금 1,100원 뭐 전후인 이런 상황이라면 예. 오히려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지금이- 주식이든 채권이든 지금이 있을 것 원화가 같습니다. 그럼 꽤 고평가 강세가 되어 있는 올해 하반기도 그렇고. 네, 조금 더 갈 수는 있다. 그러니까 환차익 생각하면 네, 환을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비싸진 원화를 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게 네, 괜찮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외 여행도 좀 가면 좋겠어요. 네, 같이 하면 또 깃발 들고 가시죠. 예전에 가려고 했던. 그러면 결국은 투자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네, 일단은 환율이 좀 내려갈 것 같으니 내려가 있을 때 그 돈 외화로 환전해서 해외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저는 지금은 이제 그런데 예. 내년쯤에는 아까 금리가 한 2.5%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예. 채권에도 이제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리가 다시 또 내려올 거니까. 그 정도에서 유지되고 국채가 그 정도면 이제 회사채 이런 데는 한 3, 4%, 5% 나올 수 있겠고요. 예. 그다음 조금 더 일드 높은 하일드 이런 것들은 뭐 6, 7, 8%도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분산을 하셔야 되는데요. 주식뿐 아니라 이제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런 가파른 속도는 좀 어렵다고 보죠. 그래서 그래서 작년에 주식으로 분산을 60% 벌었는데 지금 뭐 4%, 5% 이런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뭐 한 하시는 6, 건가? 7, 8% 회사 이런 걸 회사채나 네. 이런 걸로 분산을 이제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 된다. 그런 자금 이동도 네. 기관의 자금 이동도 주식에서 채권으로도 내년에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이 예외적으로 주식이 많이 오르는 그런 시장은 이제 없으니 네, 공부 열심히 하고 네, 배트 짧게 주고 네. 5% 수익에 감사하고 그럴 때가 온다는 예. 거군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금보다는 구리 그 얘기도 해주셨죠. 그런 것도 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NH투자증권의 신환종 FICC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글로벌하게 사업하시는 분들께 요즘 저는 자주 질문을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19가 끝났으니까 곧 끝날 것 같으니까 세상은 그럼 2019년으로 돌아가는 거겠네요 라고 여쭤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라는 답이 많이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소비자들이 그 사이에 그 1년 동안 많이 변했다는 거죠. 그러면 소비 트렌드도 바뀌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동안 사던 것도 안 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장사하고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참 머리 많이 써야 되는 위기이자 기회가 되는 시기가 온다는 뜻인데 그래서 앞으로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지 특히 미국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미국 시장에 바뀌고 있는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죠.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도 코로나 때 사이에 뭐 소비 트렌드 많이 바뀌었죠. 네, 네. 배달 음식 많이 늘어나고 그거야 뭐 다 아는 건데. 네. 미국은 어떤 변화들이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비슷하겠죠. 사람 사는 곳이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보다는 사실 팬데믹 상황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 1년 반 동안 미국 상황이 굉장히 많이 변화됐는데요. 네. 미국의 그 시장 조사 기관인 NPD 그룹이랑 그 가트너 등의 컨설팅 회사들이 선정한 그 올해의 미국 소비 트렌드 가운데 변화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크게 5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명 글로벌 브랜드에서 스토어 브랜드, 그러니까 프라이빗 라벨이라고 하는 개인 브랜드를 달고 있는 그런 그 브랜드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을 구매할 때 그 기업의 가치를 같이 구매하고자 하는 그 소비 성향이 짙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 것과 좋은 회사 제품이 잘 팔린다. 맞습니다. 말이죠? 예.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테이 애톰, 여전히 집에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소비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는 예. 것과 네 번째로는 제조사 또는 판매자와 직접 소통하면서 소비하는 일종의 그 D2C라고 하는데요. 다이렉트 투 컨슈머라고 해서 제조사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해서 구매하는 그런 소비 패턴으로 변화되고 있다. 맞아요. 이거 미국의 나이키라고 하는 회사가 주로 저도 얼핏 그렇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네, 요즘엔 나이키 운동화를 미국에서는 그냥 나이키 본사 홈페이지에 가서 맞습니다. 결제 이제 이러면 그렇죠. 집으로 오는 걸로 중간에 운동화 가게들 안 거치고 맞아요. 그리고 5번째로는 온라인 쇼핑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로 오프라인 매장이 변화하고 변화한다. 있다. 예전에는 오프라인 매장이 메인이고 온라인 네. 쇼핑을 이렇게 보조하는 거였다면 그것이 이제 반대로 되고 있다라는 이 5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하나씩 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그리고죠. 해드리겠습니다. 1번은 스토어 브랜드. 그러니까 가게의 브랜드가 중요하다. 맞아요. 네. 그게 이제 그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갑자기 셧다운이 되면서 유명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품귀 현상이 생겼고 예. 또 뭐 사재기하는 분들도 많아지면서 대체 제품을 급하게 이제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스토어들이 그 판매하는 그런 매장들이 지역 근처에서 대체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부족한데 무슨 대체제를 뭐 찾아요? 식자재부터 시작해서요. 생활 필수품들 같은 것들이겠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식료품들이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데 화장지도 부족하고 통조림도 부족하고 그랬다고 하더군요, 정말.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대규모 그런 브랜드에서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지역에서 이제 찾기 시작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 그 브랜드는 없지만 지역에서 개인 상점들이나 이런 집에서 DIY로 이렇게 조금 만들던 요리에 좀 뛰어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개인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제 그런 스토어에다 납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토어들이 그냥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는지, 어디에서 누가 언제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 매우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이걸 구매하고자 하는 인근의 소비자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친 거죠.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름 없는 브랜드를 사는 거에 대해서 이게 과연 안전한가, 괜찮은가 이런 의심을 하던 소비자들이 이런 그 직접적으로 제조 과정이나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네. 뭐 물론 선택의 여지도 없었지만 이런 제품을 이제 사서 써보고 오히려 이런 제품을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떤 스토어 브랜드가 유명 브랜드보다 과정이나 제조 과정, 뭐 원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밝혔을 경우에 일반 유명 브랜드들보다 더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우리야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몰랐는데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생선을 먹고 싶은데 생선이 이리저리 다른 이유로 못 오니까 네, 그러면 동네 톰 아저씨 가게 이런 데서 네, 그렇죠. 바닷가에 있는 어떤 어부하고 직접 얘기해서 이렇게 손질해서 생선 좀 갖다 주세요. 맞아요. 하는데 그 품질 관리를 가게 주인인 톰 아저씨가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 이걸 언제 잡았고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누가 가져왔는지 언제까지 판매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표기를 예. 다 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의 그 생선만 샀다면 예. 이제는 그 표기된 걸 보고 톰 아저씨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써보고 나니까 이거 괜찮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2040 세대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자기가 직접 소비해본 제품을 스토어에 역으로 추천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스토어에서
여기 거 사보니까 너무 괜찮더라. 이 네. 스토어에서도 거기 거를 좀 입점해서 갖다 팔아줬으면 놔달라. 판매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것이 역으로 이제 제안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그 유명 브랜드보다는 스토어가 자체적으로 기획한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커졌고 예. 이 제품을 선호한 소비자들이 훨씬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 일단 그래서 이제 톰 아저씨의 브랜드가 마을에서 생겼으니 네, 그런 가게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또 어떤 트렌드를 말씀드렸었죠? 네. 기업의 가치를 구배하는 소비자가 늘어난다. 네. 그러니까 착한 기업 제품 좋아하는. 그렇죠. 이게 그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 이제 코로나19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했다라는 소비자들의 인식들이 많아서 기업들이 그 CSR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그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사회공헌 활동. 네, 과거에. 맞습니다. 그래서 뭐 환경 경영, 윤리 경영, 뭐 사회 공헌 이런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내가 구매하는 기업이 이런 그 CSR 활동을 사회 공헌 활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이나 어떤 윤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실천하면서 그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려고 노력하는지 이런 예. 것들을 많이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소비하는 제품이 이걸 통해서 뭔가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바뀌어가는 거에 내가 공헌하고 싶다. 이런 소비자들이 이제 더 늘어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기업의 가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그럼 미국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의 가치는 뭘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최근 1, 2년 사이에서는요. 평등, 그리고 포용, 다양성, 친환경, 그다음 탄소 배출 제로,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고 해요. 묶어 보면 한쪽 카테고리는 그냥 환경이고 친환경이고 네. 또 다른 한쪽은 뭔가 평등. 공정함, 평등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활동이 이런 메시지를 담은 선상에서 이루어져야 소비자들에게 좋은 기업으로 인식될 수 있고 예. 동시에 매출도 더 많이 늘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글로벌 브랜드들이 뭐 나이키나 이런 데들도 마찬가지지만 흑인을 뭔가 인종차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맞서는 평등해야 된다. 예. 그리고 포용해야 된다. 인종의 다양성 인정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로 광고나 캠페인을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미국 소비자들이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거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소비자들의 그 니즈에 맞춰서 캠페인이나 광고를 하는 거죠. 역으로 보면. 운동화 살 때도 가볍고 싸고 이쁜 운동화가 아니라 네. 광고에서 뭔가 그 공정함을 강조하는 광고를 하는 그 회사 운동화. 네. 가치를 함께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 기업의 제품을 이제 선택한다라는 거죠. 이제 운동화는 품질 차이는 별로 없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런가 하면 또는 이제 H&M 같은 패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한 의류 라인을 아예 따로 발표했습니다. 컨셔스라고 해서 예. 지속 가능한 의류 라인 또는 어떤 브랜드에서는 판매 제품별로 제조 원가를 아예 공개를 하고요. 생산직 직원들에게 적정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패션 브랜드 홈페이지에다가 네. 각각의 금액 원가부터 시작해서 적정 임금까지의 그 비용을 다 공개를 하고 있는 브랜드가 있어요. 네. 에버레인이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이런 브랜드를 지금 미국 소비자들은 굉장히 믿고 신뢰하면서 이런 브랜드를 선호하고 있다라는 거죠. 공장에서 옷 만드는 직원들 일당 얼마 준다는 걸 네. 공개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의 임금을 더 올리려면 니네가 더 많이 사줘라. 사줘라. 이런 거죠. 네, 참 신기한 건 소비자들이 금 기꺼이 사준다는 게 트렌드인 거죠. 그렇죠. 네, 원가까지 다 공개를 하니까요. 예. 네, 그래, 내가 이제 소비를 하는 거는 소비하는 거고 뭘 고르는지는 내가 판단하는데 그 말은 뭘 골라도 품질 차이는 크지는 않은데 네. 기왕이면 좋은 일하는 기업에 하면 그렇죠. 과거에는 기왕이면 조금 싼 거 아니면 기왕이면 그래도 조금 더 좋은 거 이게 있었는데 브랜드도 그렇고. 근데 이제는 좋다는 그 기준 자체가 네. 어떤 가치, 기업의 가치, 그거나 평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심각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원래 소비자들은 또 그런 면도 있으시지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뭐 삐끗하면 그냥 기업 이미지가 다 날아가고 또 거기서 뭐 좀 기특한데 싶으면 이른바 돈줄을 내버리는. 맞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불매 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 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반대로 가는 기업들의 경우.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스테이 애톰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네. 이제 백신 접종을 한 이후에도 아직 유아들이나 어린이들이 백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 현상은 성인들이야 뭐 다 맞아서 그런 유행병에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생활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더 많아질 네, 것이다. 더 많아질 여전히 계속 될 것이다. 그래서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그 니즈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이제 가구 같은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재택근무 하는 것들은 그런 용도로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집에 오래 머무른다는 라이프 스타일이 계속될 것 같으니 네, 거기에 맞춰서 그렇죠. 여행이나 이런 것들은 순간순간 이동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상생활은 그렇게 대중들이 많이 있는 공간에 네. 묻혀서 생활하거나 놀거나 하는 그렇진 것들은 않을 것이다.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집에서 입는 옷과 우리는 외출복이 완전히 구별이 되어 있는데 네. 집에서 하루 종일 있다 보면 그렇다고 좀 뭔가 약간은 포멀하면서 네. 그래도 몸매는 편하고 이제 그런 장르의 옷이 좀 필요해졌더군요. 그래서 뭐 애슬레저 룩이라고 해서 이제 또 그렇게 그런 카테고리가 또 많이 나오기도 하죠. 예.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D2C 방식의 소비를 선호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다이렉트 투 컨슈머. 네. 예. 그러니까 기존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서비스를 제조업체가 중간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예전에는 아마존이나 뭐 이런 쇼핑몰, 딱 떠올리는 쇼핑몰에서 제품을 검색해서 구매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걸 거치지 않고 대표적으로 그냥 캐스퍼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매트리스의 브랜드입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자사몰에서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하는데요. 네. 이들이 내세우는 서비스는 그 무조건 무료 배송이고요. 비용에 상관없이. 네. 그리고 노 컨택트 딜리버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주치지 않으면서 네, 편하게 딜리버리 배달 기사님이 해주고 살짝 세워놓고 갑니다. 집 밖에. 네. 네. 그리고 100박 그러니까 이제 100일에 대한 무료 시도해보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고요. 100일 동안 써봤는데 이 매트리스가 마음에 안 든다. 무조건 그러면 반품. 무료로 반품을 네. 받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보증을 해준다. 보통 이제 보증 기간이 2년, 3년, 길어야 5년인데 10년 보증 기간, 그러니까 거의 무한 보증 기간이나 다름없는데 이런 강한 서비스를 내세우면서 무료 체험 기간도 제공을 하면서 이 매트리스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 이런 것들이 아마존 같은 경우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유통 마진도 제공을 해야 되고 제조업체 입장에선 여러 가지 수수료도 떼고 하니까 이런 네. 서비스가 오히려 소비자들한테는 전달이 안 되겠죠. 그런데 직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서비스에 더 많은 비용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D2C 방식을 소비자들이 더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로 주문할 수 있고 설명만 들을 수 있으면 중간 상인 필요 없죠. 사실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조사가 추구하는 기업의 가치나 이런 것들도 소비자들에게 더 이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D2C 이 브랜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예, 미국의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할 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도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